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윤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설계 하중 중 지진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로는 지진 하중의 크기, 그리고 지진 하중의 구조 해석법, 그리고 지진 하중의 방향, 그 다음에 지진 하중의 설계 변수, 지하 구조물의 지진 하중, 건축물의 내진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구조 요소의 지진 하중에 대해서 간략하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스케이트 로드 지진 하중은 사실 그 범위도 광범위하고 그리고 한 분야의 깊이도 또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서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 하중의 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지진이란 지구 내부의 움직임에 의해, 그러니까 보통 판구조론이라고 있죠. 판구조론. 그러니까 지각이 판을 구성해서 멘트를 위를 떠다니죠. 떠다니면서 이런 내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때 지각이 판과 판이 보통 만나면서, 판과 판이 만나면서 응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탄성 에너지, 변형이 발생함으로써 이런 탄성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다가 어떤 한계에 이르면 갑자기 운동 에너지로 확 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동이 사방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지진이라고 불어서, 일단은 태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서 보통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륙 쪽에서는 판과 판이 단층 구간에서 판과 판이 어긋나면서 보통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상 보면 진원이 땅속에서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지진을 일으키면서 에너지가 처음 방출되는 지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진원에서 직각 방향으로 지편면과 만나는 점, 그렇죠? 진원에서 연직으로 지편면과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진원 또는 진앙에서 가까운 쪽에 건축물로 얘기하면 건축물은 피해가 심할 거고요. 왜냐하면 큰 지진력을 받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물은 그 지진 하중의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지진 하중의 크기를 규모와 또는 진도라는 거를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진 하중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하중의 규모는 영어로 매그니튜드라고 하죠. 그래서 지진 자체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크기입니다. 총 에너지량을 말하고요. 매그니튜드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하면서, 예를 들어서 5.2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매그니튜드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 수점 첫째 자리로 표현한다는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상청에서 지진 발표 시 리터 규모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각 나라별로 지진의 규모를 표현하는 게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리터 규모를 쓰고 있습니다. 리터 규모를 쓰고 있고, 리터 규모 M과 에너지 E의 관계식은 아래 관계식을 보입니다. 로그 2는 11.8 플러스 1.5 M 매그니튜드요. 그래서 이 수식에 의하면 규모가 규모가 일씩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의 양은 약 32배씩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엄청나게 큰 배수 32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측정된 최대 지진은
얼마 전에 2016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이죠. 경주 지진이고 그때 리터 규모 5.8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라고 하고요. 이 매그니튜드 지진의 규모는 아래 표가 리터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총 에너지량,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 정량적인 표현으로 보통 보면 9 이상이면 엄청나게 큰 지진이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동일본 지진이 9.2인가 그랬죠. 9.2.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한 6 정도는 돼야지, 6 이상 정도는 돼야지 이제 구조물의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6에서 6.9에서는 구조물 피해가 그때부터 발생하고요. 그래서 7에서 7.9에서는 지표면 균열이 발생하고 건물 기초가 파괴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8에서 8.9 정도는 도량 등 대형 구조물이 파괴되고 산사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9 이상은 엄청나게 이제 큰 지진이죠. 그러면 건축물 등의 전면적 파괴와 철도가 쉬고 지면에 단층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진 하중의 크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매그니튜드, 지진의 규모를 한번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진의 크기를 이제 결정할 때는 정성적인 표현으로 지진의 진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도. 그래서 지진의 진도, 인텐서티라고 하죠. 인텐서티는 어떤 지역에서 인체의 감각이나 구조물의 피해 등으로 나타내는 지진화 중의 세기를 나타내고요. 로마 숫자로 표현합니다. 로마 숫자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정 머르칼리 진도 등급을 사용을 하는데 MMI라고 하죠. 수정 머르칼리 진도 등급을. 그래서 그 MMI는 진도 등급 체제를 1에서 로마 숫자 1에서 12까지의 12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하고 있고 보통 그 진도는 좀 전에 규모는 총 에너지의 양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편이라 그러면 진도는 느낌적인 정성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 또는 진앙지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건축물의 피해나 또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는 되게 클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진원지나 또는 진앙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지진에 대한 느낀 정도가 약할 겁니다. 구조물의 피해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똑같지만 그 진도는 각 장소별로 지역별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진원지나 진앙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체의 감각이나 구조물의 피해는 사실은 진도로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집 아래 가까운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을 했으면 엄청난 피해를 그죠? 당할 거고, 그렇지만 아주 먼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그렇죠? 약하겠죠. 이거를 표현하는 게 진도입니다. 그래서 진도는 정성적인 표현이고, 그러다 보면 또 여기 12등급 중에서 우리가 조금 좀 지진이라고 느끼는 게 한 5등급 정도부터는 좀 느끼겠죠. 5등급 읽어볼게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또는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진다. 그리고 6 정도면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에 석회가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7은 일반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8은 좀 더 세겠죠. 일반 건물에 부분적 붕괴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9는 아주 더 세겠죠. 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9 이상
그렇죠? 12까지는 남아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으며 다리가 무너지고 기차 선로가 생각하기 쉬워진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내진 설계 기준에 의하면 보통 어느 정도로 견디냐? 보통 일반적으로 한 7 정도, 평균 7 정도를 MMI 7 정도를 견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좀 중요도가 낮은 건물들은 6 정도, 근데 중요도가 큰 건물들은 8 정도까지 견디도록 현재 내진 설계 기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잠깐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진하중의 개념을 살펴보면 지진하 개념, 지진에 의한 지반 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한 지반이 흔들리겠죠? 그게 건물과의 상호작용력, 그 상호작용력으로 인해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는 공학적으로 지진 하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 땅에 접하는 구조물이 지진 운동으로 흔들림에 따라서 흔들리면 구조물의 질량과 지반의 가속도로 인하여 관성력이 생기는데 그 관성력을 우리는 지진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성력, 물리 시간에 배웠죠. F는 ma, 그렇죠? 그때 M은 구조물의 질량을 나타내고요. 그때 A는 지반이 흔드는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갖고 있는 질량과 지반이 흔드는 가속도로 인한 관성력이 어떻게 보면 지진 하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구조물은 지반 운동의 특성 및 구조물의 동적 특성에 따라서 지진 하중의 영향을 다르게 받으며 이때 구조물의 고유 주기와 지반의 고유 주기가 일치하면 레저넌스라고 하죠. 공진이 발생해서 공력학적으로 구조물에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은 질량과 강성이 있기 때문에 질량과 강성,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죠. 질량과 강성이 있으면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진동이 결국 그 구조물이 갖는 고유한 진동수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진동수의 역수가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유한 주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물은 고유한 진동수 또는 고유한 주기를 갖고 있는데 지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반도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가진동, 가진동도 일정의 지반의 특성에 따라서 고유 주기 또는 고유 진동수를 갖는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치를 하면 비슷하거나 일치를 하면 그 동적 증폭 계수가 발생을 해서 엄청나게 큰 단순 누적한 것 이상의 2배, 3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렇죠? 지진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공진이라고 하죠. 동력학적으로. 레저넌스, 그 동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공진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죠?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 안에서의 내진 설계 안에서의 고려사항, 그러니까 좀 고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행 내진 설계의 기본 개념은 이 하중 기반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지진파, 땅을 흔드는 지진파를 관성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진 하중으로 만들어서 건물에 이거를 부과시키는 거죠. 재하를 시켜서 건물의 저항력을 판단하는 하중 기반 접근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현행 설계 지진력은 재현 주기 2400년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400년 동안 발생하는 최대의 지진력을 그거의 3분의 2 값 정도의 지진력을 고려해서 현행 내진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 성능 목표는 일단은 먼저 사람이 중요하죠. 인명 보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주 큰 지진에 대해서 건물이 좀 그렇죠? 큰 피해가 있어서 나중에는 거의
재활용을 보수해서 보강해서 못 쓸지언정 인명은 최소화시킨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물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게끔 층간 횡변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조 기준에서 얘기하는 해석은 선형 해석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배우겠지만 비선형 해석을 때로는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은 선형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한번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지진 하중의 크기 중에서 우리나라는 유효 지방 가속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진 하중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지방 가속도, 영어로는 EPA라고 하죠. EPA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연주기, 풍화 중에서는 제형 기간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네, 같은 말입니다. 대연주기 2400년 동안에 최대 고려 지진, 2400년 동안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가능성이 있는 올 수 있는 최대 지진의 유효 지방 가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효 지방 가속도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2400년 동안 한 번 어떤 지역에 발생하는 최대 고려 지진을 유효 지방 가속도라는 걸 보면 최대 지방 가속도와 유효 지방 가속도를 또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최대 지방 가속도는 어떻게 보면 건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얘기했다면 러프하게 규모의 의미고요. 규모의 의미고 근데 그 유효 지방 가속도는 건물과의 집안 가속 상호작용력 오른해서 집안이 실질적으로 상호작용력에서 피해를 입는 정도의 가속도를 얘기한다고 크게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유효 지방 가속도 값을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국가 지진 위험도입니다. 위험도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 보면 퍼센테이지고요. 퍼센테이지로 표현해서 서울 근처는 퍼센테이지 19, 18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처 수도권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0.19%, 0.18%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들 유효 지방 가속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내진 설계의 지진 하중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기반함의 일단 기반함의 지반 운동 수준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반함이라고 하면 전단파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탄성파 실험을 통해서 보통 760m/s 이상의 전단파 속도가 나오는 암을 우리는 기반암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이 수준으로 이게 산정됐다는 거죠. 산정됐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뒤에 배우겠지만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산정을 위한 유효 지방 가속도 S는 어떻게 산정하냐? 이 S는 지진 구역 계수 Z라고 하는데 이거에 2400년 재현 주기에 해당하는 위험 계수를 곱하는데 그 위험 계수가 건축 구조물에서는 2입니다. 2를 곱한 값을 쓰거나 아니면 이 오른쪽 오른쪽 그림의 국가 지진 위험도로부터 구합니다. 구하고 그렇게 본다면 다시 정리를 하면 국가 지진 위험도의 2400년 이 재현 주기는 최대 고려하는 지진이며 근데 실제로 뒤에 또 배우겠지만 이 값에 얼마를 쓰냐 3분의 2 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 설계 지진은 2400년 재현 주기에 따른 최대 고려 지진의 3분의 2 수준을 쓴다. 3분의 2 수준을 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보면 그러면 이걸 환산을 하면 1000년 재현 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쓰는 지진 하중의 크기는 1000년 재현 주기. 그러니까 1000년에 한 번 오는 최대 지진 하중에 대해서 설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나오죠. 아까 지진 구역 계수가
요게 표로도 나옵니다. 표. 그럼 보면 읽어보면 국가 지진 위험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유효 지방 가속도 S는 요 표 있죠. 요 표에서 지역별로 나오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진 구역 개수가 몇이죠? 0.11이죠. 그리고 좀 작은 데가 대부분 0.11이고요. 좀 작은 데가 강원도 북부와 제주도는 0.07이죠. 그죠? 요거에 위험도 개수 i를 곱합니다. 곱하는데 여기 보면 위험도 개수가 여기 있는데 위험도 개수는 지금 여기서 보면 0.11, 0.7, 0.07은 500년 재현주기입니다. 여기 보면 500년 재현주기인데요. 평균 재현주기가 500년 중인데 우리나라는 2400년 재현주기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400년 재현주기는 훨씬 더 큰 지진 한주기겠죠. 500년 동안 한 번 오는 지진보다 2400년 동안 한 번 오는 지진이 훨씬 셀 테니까 2를 곱합니다. 2를 곱해.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건축 구조물은 0.11에다가 2를 곱하면 0.22가 되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0.22를 쓰는 거죠. 실질적으로 0.22가 유효 지방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쓰거나 또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배웠던 이 그렇죠? 국가 지진 위험도 제도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앞에 그 국가 지진 위험도가 숫자가 더 낮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0.18, 0.19 뭐 이렇게 되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0.22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이도 값이 작죠. 그렇죠? 그래서 제이도 값이 작은데 또 제이도 값을 너무 작게 쓰면 과소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 보면 국가 지진 위험도를 이용해서 결정한 유효 지방 가속도 S는 이렇게 구한 밑에 표로 인한 지진 구역 Z의 위험 계수를 곱하여 구한 S값 요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건 0.2죠. 이거의 80%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해서 여기다가 0.11에다가 2를 곱하면 0.22가 되죠. 0.22가 되는데 여기다가 80%면 곱하기 0.8을 하면 0.176인가요? 이렇게 되죠. 0.176. 176 값을 보통 많이 쓰죠. 그렇죠? 네, 0.176.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요 표를 쓰거나 그 다음에 앞에 제이도를 쓴다. 내진 설계를 할 때 지진 하중의 크기를 결정할 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지진 하중의 구조 해석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 하중의 크기는 또 구조 해석법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변합니다. 어떤 거는 크게 되고 어떤 건 적게 되고 뭐 그렇지만 해석법은 어떤 거는 간편하고 어떤 거는 복잡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시간도 또 많이 사용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조물의 해석은 일단은 등가 정적 해석법과 동적 해석법으로 두 개 나눕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되겠죠. 등가 정적 해석법 또는 정적 해석법과 동적 해석법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동적 해석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 그러니까 리스판스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라는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주로 동적 해석법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시간 이력 해석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임 히스토리 어널리시스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적 해석법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과 시간 이력 해석법이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진파를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으로 입력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 이력 해석법은 지진파를 가속도,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그 변화하는 지진파 속의 가속도를 실제로 입력시킵니다.
시간을 쪼개서 입력시키는 방법을 시간 이력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래도 정적 해석법인데, 정적 해석법은 지진파를 관성력인 F는 MA, 등가 정적 하중으로 입력하는 것을 등가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무적으로 동적 해석법 중에서 시간 이력 해석법, 타임 스토리 어널리시스는 실제 기록된 지진력이 충분히 있을 때 솔직히 쓰는 겁니다. 그 대신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또는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이력 해석조차도 선형 해석이 있고 비선형 해석이 있습니다. 비선형 해석 쪽으로 가면 더 많은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이력 해석은 일반적인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볼 필요가 있고요. 먼저 등가 정적 해석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정적 해석법. 등가 정적 해석법이란 지진 하중은 어쨌든 동적 하중이죠. 그죠? 그래서 동적 하중인 지진 하중의 영향을 등가의 정적 하중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며, 구조물의 각 층의 층 지진 하중은 밑면 전단력에 수직 분포시킨 값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가 정적 해석법은 일단 밑면 전단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V는 밑면 전단 V는 CS 곱하기 W라고 해서, CS는 지진 응답 계수, 그리고 그 다음에 W는 중량입니다. 보통 고정하중에 해당되는 중량인데, 관성력이죠. 보면 F는 MA, 그래서 M은 여기서는 W. 왜냐면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잖아요. 그렇죠? 중력가속도는 또 상수기 때문에 W는 MA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CS가 결국 그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속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반 가속도가 구조물에 미치는, 그렇죠? 영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S는 약간 진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진도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면 전단적의 부위는 결국 이 어떤 건물에 작용하는 총 지진력의 크기입니다. 그 지진력의 크기인데, 이 밑면 전단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 이거를 각 층별로, 각 층의 수평하중으로, 오른쪽 그림이 있죠. 각 층에 작용한, 각 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 다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다. 분배를 수직 분배를 시키는데, 그래서 각 층에 걸리는 지진력을 층 지진력이라고 하죠. 큰 지진력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결국 V가 되잖아요. 총 지진력. 그래 놓고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밑면 전단력 V는 각 층에 층 지진력 FX, 2층에 작용하는 FX, 3층 바닥에 작용하는 FS, 이렇게 각 층에 작용하는 FX로 분포되고, X층, 어떤 X층에 설계 층 전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VX라고 하는데, 층 전단력은 해당 층에서 지붕층까지, 그 상부층까지의 모든 층 지진력을 합한 값입니다. 그래서 보면 층 지진력 VX는 어떤 층의 층 지진력은 그 층을 비롯해서 그 상부에 작용하는 총 어떻게 보면 층 지진력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층 지진력 FX는 경향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각 층의 질량이 이제 거의 같다고 볼 때, 그렇죠?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어떤 층의 층 전단력, 예를 들어서 요 층의 층 전단력은, 그렇죠? 요 층의 층 전단, 기둥이든 전단벽이든 때리는 요 상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그렇죠? 층 지진력의 합인 거죠. 그렇죠? 층 지진력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층에 작용하는 층 전단력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 층 지진력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지만 층 전단력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렇죠? 커지는 거죠.
지진하중의 영향은 어쨌든 밑에 층일수록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 리스판스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등가 정적 해석보다 더 많이 쓴다고 보면 되는데, 또 리스판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는 등가 정적 설계법도 같이 이제 해서 어쨌든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응답 스펙트럼이란 뭐냐? 아래 그 오른쪽 아래에 표가 있죠. 그러면 가로축은 구조물이 갖고 있는 고유 주기입니다. 고유 주기, 고유 진동 주기에서 초로 나는 거. 주기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어떤 구조물이 그 움직일 때 그 궤적을 나타내고 있죠. 궤적을 나타낼 때 한 사이클 동안 그러니까 그 어떤 변형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변형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 그렇죠? 한 사이클이 변형에서 동안 걸리는 시간을 세크, 그죠? 초죠? 이거를 고유 주기라고, 고유 진동 주기인데 그 고유 주기를 나타내고요. 세로는 그 건물의 상대적인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가속도로 그래프를 해서 나타내는 최대 응답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응답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읽어볼게요. 응답 스펙트럼이란 특정 집안 가속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놓이는 그 지역에 집안 가속도가 있겠죠. 그 역대 그 지진들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천년 재현 주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방 가속도가 분석이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그리고 그 대지에 건설되는 구조물의 고유 주기 및 감쇄비에 따라서 반자유도계의 최대 응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점을 나타내고 또 이를 이용하면 다자유도계 구조물의 최대 응답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응답 스펙트럼이고,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은 각 모드별 최대 응답을 조합하여 구조물의 최대 거동을 예측하는 건데, 그 최대 거동이란 변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이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거든요. 속도로서 또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가로축에는 주기별로, 구조물이 갖고 있는 주기별로 가속도로 보통 많이 표현하죠. 응답 스펙트럼은 이렇게 주기에 대한,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 주기에 대한 가속도, 상대적인 가속도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까 등가 정적 해석법에서도 밑면 전단력이라는 게 있었죠. 등가 정적 해석법에서 산정한 밑면도 V값. 그런데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에 의해서도 그 밑면 전단력을 구해 보면 그 값들이 작게 나옵니다, 보통. 그러니까 등가 정적 해석법은 좀 1차 고유 모드, 1차 모드. 그러니까 구조물이 1차 모드로 거동한다고 생각해서 좀 지진하중을 좀 세게 본 설계법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응답 스펙트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조금 지진하중이 이제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또 너무 작게 나오면, 그렇죠? 또 과소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이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한하냐면 여기 보면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에 의한 밑면정단, VT라고 하죠. VT가 등가 정적 해석법으로 산정된 밑면정단다 V의 85%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정계수라는 걸 씁니다. CM이라는 보정계수 쓰는데 요 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등가 정적 해석법보다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사용해서 혹시나 지진하중을 작게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 안에 조치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밖에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시간 이력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 히스토리 어널리시스. 여기 보면 EL 센트럴 지진파가 이렇게 생겼죠. 이 지진파가 보면 지진 계측소에서 체크하는 지진파죠, 보통. 가로는 타임, 그죠?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 0초부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측기에서 이제 지진파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가속도 형태로 표현됩니다. 액셀레이션, 그 G라고 표현되죠. G는 중력 가속도잖아요. 중력 가속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9.8 미터 퍼 세크, 그렇죠?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센티미터, 그러니까 센티미터, 센티미, 미,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겔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겔로 표현하면 980겔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물체를 자유낙하시킬 때 발생하는 중력 가속도니까 그 중력 가속도에 비해서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일정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큰 진폭, 그렇죠? 0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큰 진폭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제 가진 운동이 최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진인데 이 지진파들이 어쨌든 최대 진폭을 보이고 또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최대 진폭은 여기는 어떻게 되죠? 0.3G,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30% 최대의 진폭을 나타내는 거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진은 그 노스리지 지진파가 또 큰 지진으로서도 유명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지진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시간별로 지반이 흔드는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거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직접 입력하는데 동력학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배웠죠. 동력학 시간에 운동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운동방정식을 배우고 또는 그 동적 평형방정식이라고 그죠? 배웠었죠.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동적 평형방정식 또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 뭐죠? MA, 그러니까 관성력, 그렇죠? 관성력과 그 다음에 감쇄력, 그렇죠? 감쇄력은 C하고 V죠, 속도와 그 다음에 복원력이라고 하죠, KX, 그렇죠? K, 그러니까 강성과 변위의 관계는 어떤 거와 관계 있죠? 지방 가속도, 그렇죠? 지방 가속도 그 M에다가 질량에다가 지방 가속도를 곱한 거. 이거의 관계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적 평면방정식, 운동방정식인데 결국 거기에서 이제 변수는 뭐냐면 변수는 질량은 구조물의 질량은 정해져 있고 강성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감쇄 계수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렇죠? 지반이 움직이는 그렇죠? 지방 가속도만 입력을 시키면 이 지진파 지방 가속도 입력시키면 그 시간별로 그 시간별로 변이 또는 속도 또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구하는 거죠. 일일이 구해서 이거를 뭐 적분법을 쓰든지 해가지고 이게 통합시켜 가지고 그 시간 변화별로 구조물의 동적 거동 응력이라든지 변이를 체크하는 게 시간 이력 해석입니다. 시간 이력 해석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읽어보면 타임 히스토리 어널리시스는 지진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이시면 알겠죠? 구조물의 동적 반응을 분석하는 해석법이며 응력의 최대값말을 나타내는 응답 스펙트럼 해석법과는 달리 각 시간마다 응답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가장 정교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 이력 해석은 지반 조건에 상응하는 어떤 건설되는 집안에 상응하는 집안 운동 기록에 최소 3개 이상을 적용해야 됩니다. 구조 기준에 의하면. 그리고 그중 최대 응답을 사용하게끔 최대 응답을 사용하도록 설계하도록 해야 되는 게 기준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진파를 예를 들어서 7개 이상을 사용한다. 7개 이상의 집안 운동을 이용해 해석할 경우에는 평균 응답으로 설계
가능하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시간 이력 해석은 선형 시간 이력 해석이 있고 비선형 시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선형 이력 시간 이력 해석보다는 또 비선형 시간 이력이 훨씬 더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대신 정교성은 있겠죠. 그래서 선형은 탄성적 거동만을 분석을 하는 거고, 그렇죠? 탄성적 거동이고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은 비탄성 거동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밖에도 이제 또 지진 하중의 구조 해석법에는 퍼포먼스 베이스 디자인이라는 게 있죠. 성능 기반 설계, 그렇죠? 지진에 있는데 이건 또 이제 뭐 특수한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기준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내진 설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방법의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성능 기반 내진 설계는 타양 기반 설계에서 벗어나, 이거는 일반 기준에서 나는 내진 설계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벗어나 목표로 하는 내진 성능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 기준의 적용을 허용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약간 그 사양 기반 설계라는 기존의 일반적인 내진 설계 기준은 어떻게 보면 그 규칙이 있죠. 기준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거를 절차를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성능 기반 설계는 설계자에게 좀 더 주관적인 판단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한테 좀 더 내진 성능 목표나 또는 내진 성능의 한계를 결정할 수 있는 주관적인 판단을 좀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약간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의심스러우니까 뭐 피어 리뷰라든지 제3자 검토가 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능 기반 설계법은 보통 비선형 해석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비선형 해석이라는 게 나오죠. 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초과 강도와 비탄성 변형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구조 모델링에 고려하여 구조물이 목표 성능 수준에 달성하는 설계법이다. 그러니까 좀 상세한 그리고 비탄성 영역까지 고려하는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인 저층 건물에서는 비선형 정적, 비선형 중에서 또 정적이 있고 동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선형 정적 해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비정형이거나 고층 건물은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능 설계 시 밑면 전단역의 크기는 대신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한 값의 75% 이상으로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능 설계 과정에서 비선형 설계를 하다 보면 또 밑면 전단역의 값이 또 작게 나옵니다.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세 해석을 하는 만큼 밑면 전단역의 값이 작게 나는데, 너무 또 작은 값을 쓰게 되면 지진 하중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이상은 써야 된다.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한 밑면 전단역. 그러니까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렇죠? 상세 해석하는 건 좋지만 그 상세 해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그렇죠?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5% 이상은 적용해야 된다. 등가 정적 해석법의 밑면 전단역 값에. 그러니까 너무 줄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성능 기반 설계를 하게 되면 지진 하중 값을 등가 정적 해석법의 25%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을 줄일 수 있는 또 설계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읽어보면 전반적인 설계 과정과 결과는 설계자를 제외한 2인 이상의 3자 검토자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죠? 주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3자한테 2명 이상의 제3자 리뷰를 받아야 된다는 게 또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전문가는 누구냐? 그 리뷰를 할 수 있는 이름은 보통 이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관련 이런 지진 쪽에
그렇죠? 연구 실적이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제3자의 검토자 관련된 그게 좀 약간 정성적인 편이라 좀 요거에 대해서 좀 또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뒤에 배우겠죠. 면진구조, 그다음에 재진구조에서는 보통 이 성능 기반 설계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진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면진 구조, 지진을 완전히 그렇죠? 면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그렇죠? 분리시키는 그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면진 구조, 면진 구조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면진은 건물의 기초 부분 등에 적층 고무, 왼쪽 하단 그림 있죠? 적층 고무나 또는 슬라이딩 베어링 등을 사용하여 지진에 의한 기반의 진동이 상부 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면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면진이라고 하고 지진 발생 시 면진 장치 이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납, 고무, 베어링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면진 장치가 상부의 구조물과 기반 사이의 상대적 움직임을 제공하여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흔드는 집안의 운동이 상부 구조물로 어떻게 보면 잘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죠? 감쇄 기능을 줘서 그렇죠? 이런 면진 장치로 인해서 감쇄 기능을 줘서 그래서 구조물의 지진 하중 실제로 상부에 있는 지진 하중 면진 장치 상부에 있는 지진 하중을 지진의 반응을 지진 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지진 하중에 의한 구조 해석을 내진 설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면진 설계가 있죠. 그리고 뒤에 배울 재진 설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면진 설계가 면진 구조가 가장 구조물에 미치는 지진 하중의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벽층 고무를 쓸 때도 보면 이게 중력 하중에 대해서는 얘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무와 고무 사이에 그렇죠? 철판을 넣죠. 그렇죠? 너무 납작하게 찌그러지면 안 돼. 그리고 가운데에 뭐 납봉 같은 거 넣기도 하고 그래서 철판과 고무를 적층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보통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슬라이딩 베어링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그림이 있죠. 그 볼 베어링 같은 거를 구조물에 설치를 하면 여기 보면 그게 설치되지 않는 일반 구조물은 고정된 기초라고 할 수가 있죠. 고정 기초 건축물은 집안이 흔들림에 따라서 위에 것들이 바로 같이 흔들리죠. 집안의 움직임에 따라서 집안이 여기는 왼쪽으로 움직임, 또 여기는 집안이 오른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고정된 기초를 가진 일반 건축 구조물은 똑같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면진 장치를 사용한 구조물은 그렇죠? 움직이더라도 위에 구조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성력이 어떻게 보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지진 하중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읽어보면 이런 면진 구조물은 3차원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하며 3D 모델링을 통한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해야 하며 하중 변이 관계의 비선형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하고 그리고 면진 장치의 이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 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에 의해 검증된 면진 장치를 실험해서 그거의 감쇄율이라든지 강성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변형 특성에 따라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또는 면진 장치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면진 상부 구조의 최소 전단력은 위에 최소 전단력은 배수 풍화 중에 상응하는 밑면 전단력보다 커야 하며 이 면진 장치는 사실 지진하중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만 왜냐하면 지진하중이 집안의 움직임으로 해서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진에 대해서는 이게 역할을 하죠. 근데 풍화중에 대해서는 풍화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풍화중은 바로 상부에서 작용하는 바람하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면진 구조는 사실 풍화중에 대해서는 역할을 그래서 저감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 풍화중에 상응하는 밑면 전력보다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감소시키는 영향을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동일 내진 중량과 면진 주기를 갖는 구조물의 등가 정적 해석법 밑면 전달력 아까 V라고 그랬죠. 이거의 6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도 제한이 있어요. 그렇다고 면진 구조를 장치를 쓴다고 이 구조물의 지진 하중을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등가 정적 해석법의 밑면 전달 60% 이상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진 하중을 조금 감소시킨다는 거지 아주 없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기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긴 했지만 이런 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면진장치는 일단은 60%보다 커야 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등가 정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몇 퍼센트를 줄일 수 있죠? 지진하중을 40% 정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진하중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하지만 또 가장 비쌉니다. 그렇죠? 가장 비싸기 때문에 공사비나 그렇죠? 가장 비싸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데 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아주 고층 건물은 통화중에 대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또 쓴다고 큰 효율은 또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베이징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렇죠? 진동 제어. 그렇죠? 진동 제어. 그래서 진동 제어는 일단 지진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의 하중을 가하거나 구조물에 지진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하중을 센서로 이렇게 딱 보죠. 감지를 해서 계측으로 감지를 해서 인위적으로 구조물의 반대 하중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요게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능동 제어 방법입니다. 능동 제어 방법. 그리고 감쇄 장치를 설치합니다. 감쇄 장치를 이용해서 요게 이제 수동 제어 방법이죠. 감쇄 장치를 이용해요. 지진 에너지를 소산하는 개념으로 구조물을 설계하는 법을 우리는 제진이라고 합니다. 제진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수동 제어 방법은 패시브 컨트롤 메소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건축 구조물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구조물의 내부나 외부에서 강제적인 제어력을 가하지 않는 대신에 구조물의 강성 등을 입력 진동의 특성에 대응하도록 하여 구조물을 제어하는 방법. 그렇죠? 또 그림과 같이 댐퍼를 설치하는 거고. 그렇죠? 보통 마찰 댐퍼, 점성 댐퍼, 뭐 강제 댐퍼에서 브레이싱 자세 같이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또 마찰, 점성, 강제 댐퍼들은 구조물의 내진 보강용으로도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고층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또 감쇄기를 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TMD, 펀드 매스 댐퍼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동조 질량 감소계. 그다음에 TLD도 있죠. 이거는 펀드 리퀴드 액체, 리퀴드 댐퍼. 그래서 동조 액체 감쇄기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동조 액체 감쇄기는 초고층 건물 맨 위쪽에다가 커다란 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채워놓으면 지진이 한쪽으로 거동할 때 그 반대 방향으로 물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의 그 전동, 흐름 이걸로 해서 댐퍼 기능을 감쇄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이거는 TMD는 또 위에 고층 건물의 위에 엄청나게 큰 무게의 중량을 매달아 놓으면 예를 들어 시계추를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양쪽에 스프링을 통해서 이렇게 큰 메스를 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반대쪽으로 그 메스가 이동함으로써 감쇄 역할을 하는 그렇죠? 이런 기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수동 제어 방법입니다. 자세한 거는 그렇죠?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리고 이 밖에도 능동 제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고급 기술이긴 한데 건축 구조물에서는 뭐 적용한 거를 제가 아직까지는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외부에서 오는 진동과 이에 따른 구조물의 진동을 계측 장비로
계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컴퓨터로 들어가죠. 그 계측 값이. 그래서 그게 그 계측 값을 통해서 구조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구조물의 진동에 대응하는 제어력을 힘을 가합니다. 그렇죠? 힘을 가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쪽으로 움직이네, 이쪽으로 오는 지진 하중 또는 뭐 풍하중 진동이 있네, 그러면 그 반대쪽으로 일부러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제어력을 가한다는 거. 건축 구조물에서는 만만치 않죠. 이런 거서 그래서 진동을 저감하는 방법들이 일단은 능동적 제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진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제진 시스템을 적용하는 구조물의 밑면 전달력은 또 마냥 또 줄여줄 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가 정적 해석법의 75%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저감률이 그러니까 이것도 25%. 그렇죠? 앞에 면지는 몇 퍼센트? 한 40%까지 저감해주고 있으면 질 많이 저감한 거죠. 이것도 등가 정적 해석법의 민연전답법의 75% 이상은 써야 되기 때문에 저감률이 20%. 좀 그러니까 지진하중을 그것도 좀 적게 반영해 줄 수 있는 또 장점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진하중의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하중의 방향. 지진하중의 방향은 먼저 수평력이라고 하죠. 지진하중은 일단은 수평하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수평하중. 그래서 보면 다들 아시고 있지만 그래서 보면 모든 구조물은 지진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 모멘트와 전단력을 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렇죠? 구조적 강도가 요구되며 그림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 건물 같은 경우는 X, Y 방향의 전단벽이 각각 있다고 치면 여기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진하중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기 X 방향으로 놓인 전단벽이 저항하고 Y 방향으로 치는 전단력에 대해서는 그렇죠? Y 방향의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는 전단력이 저항하도록 보통 설계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X 방향과 Y 방향은 어떻게 보면 주축이라고 할 수 있죠. 주축. 그러니까 가장 그 방향이 지진하중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렇죠? 이런 것들 주축을 그래서 비정형인 건물은 주축 방향을 선정을 하죠. 어떤 비정형은 예를 들어 45도가 가장 지진하중에 대해서 취약한 형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고려해서 XY 방향이 어떻게 보면 주축, 지진하중에 대해서 가장 불리한 축에 직교하는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얘기인데 구조물은 어떤 방향에서 지진이 작용해도 저항해야 하며 강도가 어떤 두 개의 직교 방향에 제공된다면 지진력은 두 개의 직교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고 그 방향의 구조물로 저항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 이런 방향의 지진력이 발생한다면 세타의 각도로 S방향과 Y방향의 불력으로 해서 작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X, Y 방향 전단벽은 이무의 각도의 지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사실 모델링 상에서 우리가 주축을 설정을 해주면 이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방향으로 지진하중을 수평 지진력을 계산해서 모델링 상에 그렇죠? 반영을 해주죠. 회사 프로그램 상 안에서 요즘에는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 밖에도 지진 하중의 방향에는 수평 비틀림 모멘트가 있습니다. 수평 비틀림 하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조물의 건축물의 비틀림은 구조 요소가 평면 대칭으로 놓여 있지 않거나 강성 중심이 질량 중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맨 A 그림을 보면 여기는 뭐죠? 기둥이나 수평,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강성이 균등하죠. 그렇죠? 대칭이죠. 그러면 지진하중이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지진하중은 이 가운데 있는 질량 중심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진하중은 각층 바닥에 지진하중에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평면상 질량 중심이 강성 중심과 일치하게 되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비틀림이 작용하지 않죠. 비틀려지는. 근데 오른쪽 그림, 가운데 그림은 수직부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강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중심이 여기 생겨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이나요? 여기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진하중이 밑에서 위로 질량 중심에 가게 되면 이 편심,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뺑 돌아갑니다. 뺑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뺑. 그렇죠? 돌아가서 오른쪽,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강성 중심과 질량 중심의 차이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뺑 수평, 이게 바로 수평 비틀림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인한 모멘트가 발생해서 이 수직 부재에, 그렇죠? 기둥이나 벽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평 비틀림 모멘트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지진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그림 B는 가운데 강성 중심과 질량 중심의 편심 E에 따라서 비틀림이 발생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그래서 경막이 유연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강한 경막, 그렇죠? 보통 각층에 바닥 슬라브가 있는 거,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는 경우는 유연하지 않는 강한 경막이죠. 설계 시 수평 비틀림 모멘트를 고려하여 이 강성 중심과 질량 중심의 차이로 인한 수평 비틀림 모멘트를 고려하여, 그렇죠? 고려해야 하며, 이는 강성 중심과 질량 중심 간의 편심에 의한 비틀림 모멘트 MT, 이게 바로 MT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지진하중을 각층에 넣게 되면 그 지진하중이 각층의 지진 질량 중심에 들어가게끔 돼 있고, 그리고 강성 중심은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그 각층의 또는 수직부재의 그 강성 중심이 어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산되는 값이겠죠. 비틀모멘트는 자동적으로 계산되는데, 이 외적으로 또 여기 기준에서는 우발 비틀림 모멘트 MTA를 합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강성 중심과 질량 중심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비틀 모멘트 MT뿐만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비틀림 모멘트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발 비틀림 모멘트는 지진력 작용 방향의 직각인 평면 치수의 5%에 해당하는 우발 편심과 층 지진력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각 층에 작용하는 층 전단력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층 전단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용한다. 위아래로 그림과 같이. 그러면 여기 폭이 있죠. 여기서부터 요 폭의 몇 퍼센트? 평면 치수의 5%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우발 편심이, 그래서 이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그죠? 다 작용한다고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하중의 방향을 그죠? 수평 하중뿐만 아니라 수평 비틀 모멘트의 방향도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수직 지진력도 사실 있습니다. 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진 설계 범주 뒤로 분류된, 내진 설계 범주가 뒤에 해야 돼요. 근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된 구조물의 수평 내민보, 캔틸레버 보죠. 와 프리스트레스를 받는 수평 부재는, 그렇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렇죠? 포스텐셜 많이 쓰죠. 콘크리트 부재는 해당 하중 조합에 추가하여 고정 하중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수직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캔틸레버 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부가 인장력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상부가 인장력, 하부가 압축력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직 지진력이 생긴다고 치면 위아래로 흔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치켜 올리는 수직 지진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멘트 역전이 생겨서 캔틸레버 보의 하부, 압축부에 인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고정하중의 20% 이상을. 그리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죠. 프리스트는 어쨌든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근데 보통 중앙부는 긴장재가 하부에 있죠. 정모멘트 쪽에서는. 하부 쪽에 설치되고 반부로 갈수록 산부 쪽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수직 지진력이 밑에서부터 위로 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모멘트 역전이 발생해서 정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에 상부가 인장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긴장재가
프리스트레스가 영향을 그죠? 못 받을 수가 있죠. 역할을 못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또 수직 지진력을 고려해야 된다고 기준에서는 명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수직 저항력은 이게 크지는 않아요. 보면 기준상에서 수직 저항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구조물은 지진에 대한 수직 가속도보다 수평 가속도가 훨씬 셉니다. 수평 가속도가 훨씬 세고 수직 가속도는 얼마 안 돼요. 보통 이제 구조물에 따라 달리겠지만 보통 어, 연직 뭐죠? 고정하중 그렇죠? 중량의 보통 수평 하중이 구조물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5층 미만인 구조물은 한 10%에서 40% 정도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죠. 그렇죠? 이에 비해서 그 수직 저항력은 여기 써 있지만 보통 수평 지진력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 되게 크게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보통 건축물에 발생하는 수직 지진력은 수평 지진력의 10에서 20% 정도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뭐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수직 지진력을 크게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때로는 예를 들어 캔틸레버가 아주 크다, 길다, 뭐 짤막한 건 뭐 그렇지만 크다, 프리스트레스 수평 부재가 좀 진짜 크다, 뭐 이럴 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진 하중의 방향이 있다는 거. 그다음 이번에는 지진 하중의 설계 변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계 변수.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지진 하중의 크기에 또는 설계의 변수로서 작용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등가 정적 해석법 살펴봤죠. 등가 정적 해석법은 거기에 나오는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적 하중인 지진 하중의 영향을 등가의 정적 하중으로 치환하는 해석 방법이며 구조물의 각 층의 층 지진 하중은 밑면 전단력을 수직 부부시킨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고 밑면 전단력은 지진 하중의 총 세 크기 그렇죠? 그래서 V로 나타내고 그거는 CS 지진 응답 계수에다가 그렇죠? 고정 하중과 그리고 아래 유효 건물 중량에 해당되는 중량 그렇죠? 중량을 곱한 값이 밑면 전단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량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지진 하중은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진 응답 계수가 클수록 지진 하중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W의 유효 건물의 중량은 여기 읽어보면 창고로 쓰이는 공간에서는 활하중의 25% 이상을 최소 25%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공용 창고와 개방된 건물의 경우는 이거 포함시키지 않고 그리고 바닥 하중에 칸막이 벽 하중이 포함될 경우에는 칸막이의 실제 중량과 또는 0.5kN/m 제곱 중에 큰 값을 쓰고 또 연구 설비는 또 총하중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설하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1.5kN/m 제곱이 넘는 평지붕의 경우에는 평지붕 적설하중의 20%를 어디란다 유효 건물 중량에 반영을 해야 되고 옥상 정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조경과 이와 관련된 재료의 무게는 또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설계 변수로서 작용하고요. 그래서 보면 지진 응답 계수 CS 이것도 이제 진도라고 했죠. 진도의 개념이고 가속도의 개념이라고 보죠. 그거는 지금 현재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면 SDS에 비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도 I2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분자가 되니까 중요도 계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 R 반응 수정 계수에 반비례하게끔 나오죠. 이렇게 구해라. 이렇게 해서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지진 응답 계수는 요거를 밑에 값을 초과할 필요는 없어요. 초과할 필요는 없는데 요게 보면 TL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 주기죠. 이 TL은 5초 주기를 얘기합니다. 5초 주기. 5초 주기를 얘기하는데 5초 주기보다 작은 주기의 구조물은 요 값을 초과할 필요 없고 5초보다 큰 구조물은 그러니까 장대 구조물, 그러니까 초고층 구조물이죠. 구조물은
이거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값 이상은 커야 됩니다. 지진응답계수는 요 값 이상은 또 커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DS는 뭐냐면 단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D1, 여기 SD1 있죠? 요거는 주기 1초의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R은 반응 수절을 얘기하고, AE는 건물의 중요도 계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지진화 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진응답 계수에 비례를 하는데, 이거는 SDS를 기준으로 단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를 기준으로 주기 1초의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도 비례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주기가 있잖아요. 여기 주기. 건물의 주기가 크면 클수록 분모에 있으니까 지진화 중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주기가 크다는 것은 한 사이클에 건물이 보면 이렇게 휘청하면서 이렇게 자유진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당겨서 손가락으로 당겨서 딱 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을 할 때 원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장대 구조, 그러니까 초고층 구조, 높은 구조는 주기가 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진동수는 작죠. 왜냐하면 주기의 반대가 진동수니까. 그러니까 떨림의 진동수는 뭐죠? 1초 동안 발생하는 진동의 숫자를 진동수라고 얘기하니까. 이에 비해서 저층 건물은 주기는 어떻게 죠? 주기는 짧죠. 그렇죠? 주기는 짧은 대신에 진동수는 또 강하고,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죠.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집안의 분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집안의 분류를 S1부터 2, 3, 4, 5, 6까지 이렇게, 그렇죠? 6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쁜 땅이라, 그러니까 6을 제외하고 5까지 내려갈수록 좀 연약한 집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S1이 가장 큰 좋은 집안이에요. 안반 집안. S2는 명칭은 호칭은 비슷하죠. 다르죠. S2는 낮고, 그렇죠? 기반함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약한 땅이 낮아, 짧고, 그 다음에 단단해, 그 대신. 근데 S3은 좀 더 연약하죠. 얕고 연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S4는 깊고 단단한 집안이고, 그렇죠? S5는 더 나쁜 거, 깊고. 그러니까 연약 집안이 깊으면 더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연약해도 나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물의 지진응답은 일반적으로 경향 보면 나쁜 땅에 놓이면 구조물이 응답하는 것들이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낮은 땅, 집안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진 응답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구조물의 지진 응답의 크기는 집안 운동의 동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집안의 강도가 작을수록 구조물의 지진 응답이 증폭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집안의 동적인 주기와 집안 강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반함의 깊이와 기반한 상부의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로 우리나라 집안은 6개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S1이 가장 좋은 땅, 그렇죠? S5가 가장 나쁜 땅이라고 구분하면 되고, 이거는 기반함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기반함의 깊이가 어떻게 보면 작을수록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기반함부터 그 위에 상층의 약한 땅까지 깊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표면부터 기반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이게 짧을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땅, 그렇죠? 이고 깊을수록 나쁜 땅이니까. 그리고 전단판 속도로 또 구분을 하는데, 아까 기반함의 정의가 얼마라 그랬죠? 전단판 속도가 760m/s. 그렇죠? 예.
전단파 속도를 유지하는 게 이제 기반함의 깊이죠. 기반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또 그 전단파 속도, 그러니까 탄성파 실험을 하죠. 질조사와 표준 간이 실험과 함께 질조사할 때 이제 탄성파 실험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전단파 속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구해서 그 구조물이 놓이는 집안에 분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기준에서는 대상 지역의 집안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집안의 종류가 S5, 여기 연약한 집안이잖아요. 아주 연약한 집안이거나 요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S4로 적용할 수 있다는 좀 애매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보통 실무에서는 그래서 S4를 많이 사용합니다. S4의 이제 기준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단박 속도는 180m/s 이상이 S4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SD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스펙트럼 가속도죠.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이 반응하는 그 가속도, 그렇죠? 그 구조물이 받는 어떻게 보면 힘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속도의 크기를. 그래서 주기별로 가로, 주기, 세로는 가속도의 크기를, 그렇죠? 설계 그러니까 최대 응답 각 주기별로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 주기별로 가장 최대 응답, 그 중에서도 세로축인 가속도 값으로 표현된 게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이고요. 이것도 주종류가 있습니다. 단주기가 있고 1초 주기가 있습니다.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에는 단주기가 있고, 그렇죠? 1초 주기가 있는데 기호가 보면 여기 보면 SDS가 단주기 쇼트인가요? 그리고 SD1 1초 주기의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두 종류가 있고 단주기는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S가 뭐죠? 아까 유효지방 가속도 배웠잖아요. 유효지방 가속도 그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2.5를 단주기 설계표현 가속도는 거기다 2.5를 곱하고 여기 보면 FA 여기에 보면 단주기 집안 증폭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상태에서 증폭계수를 곱하라는 거죠. 거기다가 3분의 2 값만 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3분의 2 값이 아까 2400년 재현주기에 3분의 2 값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년 재현주기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그 지진화중의 크기는, 그렇죠? 이게 3분의 1 값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1000년 재현주기가 실제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단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에는 요 값 쓰고 1초 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에서는 요 공식을 씁니다. 1초 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는, 그렇죠? 여기 보면 또 FV는 1초 주기에 해당되는 지진 증폭 계수를 사용하다는 거죠. 집안에 따라서 집안의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가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땅이 일반적으로 낮은 약하면, 그렇죠? 약하면 거기에 작용되는 구조물의 작용은 지진화중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아마 0.1초 T0, 여기가 0.4초 정도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평행하죠. 일정하죠. 그래서 고유주기가 짧은 저층이나 중층 건물들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좁으면 여기 1초 주기도 있죠. 1초 주기에 대한 여기 스펙트럼 가속도는 좀 낮아지죠. 그렇죠? 아주 여기 5초인가요? 5초는 더 낮아지고, 그렇죠? 가속도가 훨씬 낮아지고, 이런 주기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수록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값이, 그렇죠? 작아져서 지진화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표현돼 있죠. 1초 주기를 보면 1초 주기에 대한 1초 주기는 어바웃으로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한 10층짜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한 층 높이당 보면 0.1초씩 보유 주기가 보통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초 주기는 10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10층짜리 건물들은 아까 S가 뭐였죠? 유효 지방 가속도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따른 유효 지방 가속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 표를 이렇게 경향을 보면 땅이 밑으로 내려가서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나빠짐에 따라 어떻게 일률적으로 증폭이 되죠. 그렇죠? 10층 이상의 건물들은 지반이 나빠짐에 따라서 유효 지방 가속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증폭이 되는 게 커집니다. 지반 증폭 계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 값들은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S가 0.176이라고 그랬나요? 그럼 요거와 요거 사이 값이잖아요. 그럼 직선 보관해서 씁니다. 직선 보관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상에서 이거를 집안의 종류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그렇죠? 해주고 S 값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구조에서 프로그램에서 집안 증폭 계수를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죠. 사실은. 그런데 단주기 그렇죠? 단주기는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땅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단주기 집안 주목개수 FA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면 S4 보세요. S4에서는 한번 그죠? 커지는 게 아니라 대략 줄었다가 다시 커지죠. 그죠? 줄었다가 다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 저층 주조물의 고유주기와 집안이 갖고 있는 고유주기가 딱 맞아떨어지면 대로 레저넌스라는 공진이 발생해서 공적 증폭이 확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작은 건물은 고유주기가 짧고 그러면 고유주기가 짧은 집안은 어떻게 보면 단단한 집안이죠. 단단한 집안. 그러니까 단단한 집안에 강성이 좋은 강태 구조물을 얹어놓으면 공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고층은 주기가 세잖아요. 주기가 보면 집안도 연약 집안일수록 주기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가 그러니까 초고층 건물들을 연약한 집안에 올려놓으면 공진, 레저넌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대략 지진하중으로만 보면 단단한 집안에 올려놓는 게 그렇죠? 레저넌스가 발생하지 않고 대략 지진하중에만 본다 그러면 저층 구조물은 약간 연약한 집안에 올려놓는 게 그죠? 레저넌스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죠.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 고려해서 코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영주기 구조물, 사실 영주기 구조물은 없죠. 실질적으로 이상적 구조물이지만 여기 못해 보면 아까 그 유효 지방 가속도 EPA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고유주기가 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고유주기는 구조물이 갖고 있는 고유 그렇죠? 특징이라고 했죠. 특징이라고 하고 이 구조물의 고유주기는 보통 여기 아이젠밸류 어널시스라는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구합니다. 아까 자유진동 그렇죠?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그 상태에서 자유진동을 하면 임으로 강제 변이를 하고 딱 높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이 이렇게 어떤 사이클을 갖고 보통 조함수라고 하나요? 조함수,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비슷한 조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그때 주기는 일정합니다. 주기는 일정하고 그 자유 진동을 통해서 이제 감쇄를 하면서 나중에 감쇄 효과를 하면서 진폭이 점점점 줄면서 소멸하지만 결국 그 주기는 일정해요. 주기는 한 사이클당 걸리는 시간은 주기는 일정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컴퓨터가 다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IGM-별 어널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구조물이 갖고 있는 고유 주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지만 주기는 질량과 강성이 있는 구조물에는 다 있기 때문에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건물의 고유 주기는 저항 요소의 변형 특성과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수치 해석적 방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지만 약선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약산식을 아래 같이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약산식에 따른 근사 고유주기 TA의 주기 상한계수 CU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 근사 고유 주기는 앞에 표에서 보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고유 주기 값을 좀 과소평가해 놨어요. 왜냐면 주기는 크면 클수록 지진하중을 줄이는 성격이 있는데 좀 작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유치 해석을 해보면 주기가 일반적으로 크게 나옵니다. 이 근사 고유 주기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하고 이걸 또 너무 고유치 해석 값을 너무 믿게끔 그거에 따라 또 너무 그걸로 설계를 하게끔 하면 또 과소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조물은 그 감세가 있어요. 왜냐면 비구조 요소, 예를 들어서 칸막이 벽이라든지 비내력 조적벽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이 주기가 감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고유치 해석에서 이런 감세까지 다 고려해서 고유치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모델링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고유치 해석을 했다는 게 또 맞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인 구조물의 고유주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사 고유주기를 또 보다 너무 보여주기를 크게 보게끔 설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취지가. 그래서 보면 근사 고유주기는 이런 수식을 통해서 지금 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CT 어떤 개수죠. 그러면 여기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수로 정해주고 있고요. 여기 다음에 HN은 밑면부터 최상층까지의 전체 높이, 보통 지붕층까지 높이죠. 높이고 여기다가 x라는 지수를 곱하는데 x도 여기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x도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경향이 어떨까요? 경향이 어떠면 일단은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이 보이죠. 보면 누가 많이 휘청휘청거리겠어요? 철골이 아무래도 철골이 더 휘청휘청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주가가 좀 큰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모멘트 골조가 있고 전단벽 구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단벽 구조가 덜 흔들리겠죠. 고유주가 짧을 거예요. 모멘트 골조가 아무래도 그죠? 고유주가 길 거고 그다음에 철골 구조도 보면 모멘트 골조보다는 가세가 있는 골조가 덜 그죠? 흔들리기 때문에 보여주기가 그죠? 짧겠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 앞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게 있어요. 또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모멘트 저항 골조에서 12층이 넘지 않고 층의 최소 깊이가 3m 이상일 때는 그렇죠? 한 층당 고유주기가 근사 고유주기가 한 층당 0.1 층수의 0.1을 곱한 거와 구할 수 있다. 제가 있죠. 한 층 늘어날 때마다 고유주기가 0.1초씩 늘어난다. 그러니까 10층, 5층이면 0.5초, 10층이면 1초. 그렇죠? 예를 들어 30층이면 이걸 뭐 12층은 넘지만 그렇죠? 어바웃으로 그냥 퉁 때리면 물론 구조물의 형태와 강상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그렇죠? 뭐 30층은 한 3초, 50층은 한 5초 언저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거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유주기 상한 계수는 여기 보면 SD1 1초 주기에 해당되는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하고 있는 거 한번 이런 경향이 있다. 구조 엔지니어들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좀 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진화 중에 설계 변수로는 내진 등급과 중요도 계수가 있어요. 그래도 통화 중에서도 이제 건물의 중요도를 살펴봤죠. 중요도 보고 거기서도 특, 1, 2, 3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 건축물은 풍화중과 거의 같습니다. 풍화중과 같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그래서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 등급이 결정이 되고 내진 특, 1, 2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진 설계 중요도 기계수 I2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도에 따라서 또는 내진 설계 중요도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의 중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진 하중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보고 설계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응 순환 계수. 이거는 예전에 그 동영상 자료 중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별로, 그죠? 그거의 성격과 그 지정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설계 변수, 거기 나왔던 반응 수정 계수, 그다음에 시스템 초강도 계수, 그다음에 변이 증폭 계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콘크리트 전단벽 구조 시스템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그냥 구조물의 비탄성 변형 능력과 초과 강도 등을 고려해서 지진 하중을 감소시키는 개수가 반응 수정 개수다. 그렇죠? 아까 뭐죠? 지진 응답 개수에서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지진 하중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반응성 개수나 또는 변이 증폭 개수 또는 시스템 초강도 개수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구조 시스템을 대상으로 과거 지진 발생 시 피해와 거동 등을 관측한 결과 어떻게 그걸 바탕으로 경험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은 아래 표와 같이 보통 크게는 한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내력벌 시스템, 거물골조 시스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 그리고 뭐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진 이중 골조 시스템, 역추형 시스템, 그리고 뭐 철근 콘크리트 보통 전단벽 골조 작용 시스템, 뭐 이런 식의 10가지 종류가 있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구조 시스템들이 또 촘촘히 또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기 동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 반응 수정 계수는 기본 지진형 저항 시스템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결정되는 개수다. 그리고 이거를 큰 값을 사용하게 되면 연성 상세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특별 지진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 변수 중에서. 이거는 삐로티 등과 같이 전체 구조물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붕괴를 일으키거나 지진 하중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주요 구조물과 이를 지지하는 해당 위치의 수직, 부재 설계에는 지진 하중을 포함한 하중 조합의 일반 지진 하중 대신에 특별 지진 하중, EM을 사용하여야 한다면서 이런 공식이 있죠. 거기에 시스템 초과 강도 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DS, 단주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그리고 고정 하중은 D. 이런 것도 예전에 동영상 자료에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력 저항 시스템, 그리고 콘크리트 삐로티 기둥과 전이부 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살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이부와 삐로티 기둥은 특별 지진 하중이라고 해서 다른 지진 하중에 비해서 특별하게 2배, 3배 정도 세게 보고 설계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그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변이 증폭 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이 증폭 계수도 마찬가지로 기본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변이 증폭 계수는 반응 수정 계수에 의해 저감된 설계 지진 하중에 대한 해석 결과로 산출된 탄성 변이로부터 탄성 해석을 하니까요. 지진 하중에 의해 실제 비탄성 변이로 변이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비탄성 변이까지 원래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그죠? 변이를 증폭시켜서 층간 변이를 검토하게 되죠. 층간 변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전 동영상 자료에들 있죠. 특히 국내 층간 변이 제한, 지진 하중에 난 층간 변이 제한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변이 증폭 계수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 탄성 해석에 대한 층변이에다가 CD를 곱하잖아요. 그리고 중요도 계수로 나눠주는데 이때 이제 변이 증폭 계수가 사용되는데 이것도 예전에 보면 강구조의 변이 제한이라는 동영상 자료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하 구조물에 지진 하중이 있습니다. 지하 구조물.
지하 구조물도 내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읽어보면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는 구조물로 분류된 구조물, 단독 지하 주차장 또는 지하 역사, 지하 상가 등 건축물의 지상층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 구조물,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등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은 지하구조물 내진 설계를 안 해도 돼요.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평지 또는 건축물에 접한 지표면의 최대 높이 차이가 1.5m 이내인 대지에 건설되고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구조의 최하층 바닥 상면까지의 깊이가 5m 이내인 한계층 지하 구조물을 가지면서 지상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그렇죠?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 거고요. 그리고 지하 구조물 내진 설계를 할 경우에는 지하 구조물의 관성력에 의한 지진 하중은 지상 구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요도 계수와 설계 계수를 적용하는데 이때 여기 보면 정적 토합과 지진 토합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말로 정적 토합은 알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토합인데 그 지진 토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진 토합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진 토합과 정적 토합을 보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보시면 돼요. 지상층에 걸리는 지진 하중이 있는 반면에 그 지하층과 연결되어 있는 지진 구조물도 있는데 이거는 흙으로 다 주변을 어떻게 보면 편토합이 아닌 이상은 주변으로 흙이 다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항하고 있어서 지진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그거에 대한 상호작용이 기대고 있는 주변에 있는 토합과의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 지진으로 해서 지진 토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하 구조물에 발생하는 횡력에는 지하 구조물을 포함한 전체 구조물의 관성력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지진 토합과 상시작용하는 정적 토합이 있다. 그렇죠? 정적 토합, 상시작용하는 정적 토합과 지진 토합이 있다. 관성력에 의해 지반의 변형이 발생하고 강성이 큰 지하 구조물의 변이는 지반보다 작게 발생하여 상대 변이에 해당되는 지진 토합이 발생한다. 지진 토합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하 외벽이 쭉 둘러싸고 있잖아요. 둘러싸이고 있어서 매우 큰 면내 강성이 있죠. 매우 큰 그쵸 면내 휜강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휜강성과 작은 연성 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반응 수정 계수가 작은 값을 씁니다. 그래서 3을 써요. 그리고 초과 강도 계수도 3을 쓰고요. 변이 증폭 계수도 2.5를 씁니다. 이걸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내진 능력이 또 내진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보면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 구조물을 내진 설계를 하잖아요. 내진 설계를 하면 그 구조물이 어느 정도의 내진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표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표기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그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진 능력은 수정 머르칼리 진도 등급 MMI라고 했죠. MMI 등급을 쓰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또 이와 함께 최대 지방 가속도를 함께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대 지방 가속도. 이 최대 지방 가속도는 뭐죠? PGA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유효 지방 가속도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다른 의미고 건물의 그 상호작용력을 고려하지 않는 그렇죠? 어떤 집안을 흔드는 최대의 지방 가속도. 약간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아까 규모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최대 지방 가속도의 이 건물은 견딘다. 그렇게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식으로 어바웃으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지방 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0.150G 이렇게 표현합니다. 0. 그럼 G는 뭐요? 중력 가속도죠. 9.8m/s 아니면 980젤 그죠? 이런 뜻이고, 그러면 이게 뭐 중력 가속도의 15% 정도의 그죠? 최대 지방 가속도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현행 요 기준의 규칙에 의하면 건물의 최대 지방 가속도는 G 단위로 표현하는데, 혹시 보이죠? 보면 3분의 2 곱하기 S가 뭐죠? 유효 지방 가속도. 그죠? 그다음에 I 중요도 계수, 거기다가 이게 뭐죠? FA가 지진 진폭 계수. 그죠? 단주기죠? 단주기 지진 진폭 계수를 곱해서 계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요 규칙 계산 공식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계산을 하면 최대 지방 가속도가 표기가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대 지방 가속도가 이렇게 표기가 되면 요 에어리어 범위 안에서, 여기 보면 최대 지방 가속도 범위 안에서 진도 MMI 등급으로 결정을 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보면 보통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을 해보면 보통 제가 7이 많다 그랬죠? 7이 많고 MMI 7 정도는 견디게끔 설계를 한다는 거죠. 중요도가 크면 특 정도 되면 8까지도 견디게 됩니다. 그죠? 8까지. 근데 중요도가 아주 낮은 구조물은 6까지도 나와요. 그죠? 이렇게 등급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무슨 표식입니까? 0.150G가 나왔다. 그럼 0.150G면 어디 요 범위인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7이잖아요. 7일자를 쓰고 다시 진도를 쓰고 MMI 등급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최대 지방 가속도를 쓰도록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진 등급을 일반인들이 또 그러죠. 원래는 진도를 갖고 그 저항 능력을 평가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그 일반적으로 리터 규모라는 거를 갖고 또 많이 어느 정도의 리터 규모의 우리 건물이 저항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경험식입니다. 경험식을 한번 소개하면 예를 들어서 규모로 어느 정도의 리터 규모에 견딥니까? 이렇게 하면 진도를 MMI 진도를 규모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수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인 수치입니다. 경험적인 수치로 MMI를 매그니튜드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서 환산하는 방법이 요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진도를 MMI 진도를 매그니튜드로 환산하는 방법이 요겁니다. 이렇게 환산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경험식이 딱 있다. 참고 자료로.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7이 많다 그랬잖아요. 7이 많아. 요거는 뭐 여기 식을 넣어보면 미 동부에는 5.25 리터 규모가 되고, 미국 서부 공식으로는 5.67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리터 규모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어바웃은 한 6 정도 견딘다고 뭐 보시면 되죠. 리터 규모 우리나라 내린 설계 등급이 정도 견딘다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식이 아니라 경험식이라는 거, 그래서 참조 자료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구조 요소의 지진 하중이 있습니다. 비구조 요소도 요즘에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 구조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건축, 기계 또는 전기 설비 등의 비구조 요소와 그 지지 및 연결부는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대신 구조물의 유효 중량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비구조 요소는 건물 외 구조로 분류돼서 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이. 그래서 보통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 대상은 파라펫, 그다음에 건물 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 치장 마감 석재, 이런 것들이 다 비구조 요소로서 이건 건설 당시에 실제로 지어질 때 시공자가 또는 그거를 설치하는 업체가 이거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는 중요도 계수 IP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I2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보면 기존 중요도 계수 I2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IP가 1.5인 비구조 요소는 또 받아야 돼요. 검토를. 그래서 피난 경로에 있는 계단, 캐노피, 그다음에 칸막이 벽 등 손상 시 피난 경로 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비구조 요소긴 하지만 이것들이 그죠? 예를 들어서 탈락이 돼서 그죠? 이렇게 피난 경로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이게 또 화재를 일으켜서 2차 화재 그죠? 불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구조 요소들을 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밖에도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대형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적재 장치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러면 큰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그 다음에 규정된 저장 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 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 요소.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2차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비구조 내진 구조 그러니까 비구조 요소의 내진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또 기존에는 비구조 내진 설계에 대한 이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지진 하중에 의한 수평 방향 등가 정적 하중이라고 해서 아까 그 일반적인 골조, 주골조의 일반 내진 설계 기준의 그 식하고 좀 다른 식이 있어요. 여기는 FP라고 했죠. FP라고 해서 FP는 비구조 요소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설계 지진력 크기가 있고요. 이것도 이런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게 또 아까 보면 WP는 뭐죠? 아까 중량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중량의 개념이고 앞에 나머지 숫자들은 어디에 보면 아까 지진 응답 계수인가요? 이거랑 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비례하는 거 보면 분자에 있어서 비례하는 거 이 비구조 요소 내진 지진화 중에 크기에 비례하는 요소는 AP는 비구조 요소의 증폭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도 계수가 있죠. IP. 또 분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구조 요소의 중요도 계수에 따라서 그죠? 비례적으로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비구조 요소의 반응 수정 계수는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클수록 작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있고 그 나머지는 또 여기 있어요. H분하고 Z가 있는데 H는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지붕층의 평균 높이까지 전체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Z는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비구조 요소가 부착된 높이까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층에 설치되는 것일수록 또 지진 하중이 세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비구조 요소는 또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수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안 낸 게 뭘까요? 여기 보면 F는 MA에서 질량을 여기는 밑면 전당 중량으로 환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M의G. 근데 이것들이 어디서 고려가 된 거죠? 이거가 어디서 고려가 됐냐면 그렇죠. 여기 유효 지방 가속도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G가 붙은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G 값이 여기에 고려가 돼서 여기 보면 여기 사실은 여 뒤쪽에 G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효 지방 가속도에 여기 보면 0.12G 건축금은 2를 곱한다 그랬죠? 0.2죠. 그럼 G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G를 없애는 대신에 그렇죠? 앞에 질량을 중량으로 그렇죠? 환산했다는 거 한번 또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